제1부 마지막 시간 강의 회차는 5강이고요. 태고의 문명입니다. 우리가 2강에서 최초의 사람들이었죠. 태고의 문명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점을 잠깐 엿보았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문명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환경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독립해서 인간끼리 모여 사는 자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도시 문명의 시작이 어디였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땅을 갈아도 양식을 구할 수 없을 거라는 카인의 저주는 곧 그가 하나님이 만든 자연 세계로부터 열외당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카인과 그의 후손은 이 도시 문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에 맞서는 인간 집단화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까지 사회와 국가 형태의 기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례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문명의 흔적, 그리고 문명이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그림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명의 흔적, 가부터 볼까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은 최초의 도시를 건설했죠. 인류 2세대 만에 문명의 틀이 놓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부여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오늘날 진화론의 바탕을 둔 생명과학, 인류학, 역사학, 자연과학계에서는 당연히 이 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인간이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서 오늘날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인간에게 처음부터 뛰어난 능력이 잠재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전제가 오늘날 무수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고고학 사료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중세를 지나서 근대로 넘어올 때 우리가 여러 탐사를 통해서 발견한 많은 새로운 문명의 기록을 보았죠. 같은 시대를 살아도요. 너무나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 집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19에서 20세기, 19에서 20세기에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많은 선교사의 기록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어디서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문명에서 문명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반면 어디는 아직도 부족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죠. 지금처럼 우리가 인터넷과 운송수단이 발달한 시대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격차가 거의 없다라고 느낄 뿐입니다. 따라서 선사시대에 거대한 문명을 이룬 집단이 있다고 해도 같은 시대에 동굴에서 돌로 석기를 만들어 살던 무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고학적 증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인 사료로 모든 인류의 수준을 다 원신이었을 거다라고 격하하는 일종의 성급한 일반화를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태초의 창조 세계에서 엿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뭐냐면 언어와 지성이에요. 사람은 지어진 순간부터 말을 할 줄 알았죠. 그리고 이 언어 능력은 인류가 뛰어난 지성을 펼치고 전수할 수 있는 핵심 능력입니다. 자, 아담은요, 언어와 지성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어떻게요? 그가 세계에 있는 동물의 이름들을 직접 붙여주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동물의 학명을 전부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 수많은 이름을 겹치지 않고 붙일 수 있다? 이건 오늘날에도 고급 교육을 받은 석학들이나 가능할 법한 일입니다. 당시 동물의 종수가 만약 지금보다 훨씬 많았더라면 그 많은 동물의 이름을 정했다는 성경의 대목은 짧게 나오지만 인간 지성이 갖고 있는 어떤 원대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인간에게 불을 전수한 것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죠. 이것은 이미 고대부터 불이 얼마나 인간에게 또 문화에 있어서 문명에 있어서 중요한지 자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요. 불은 인류의 삶 그리고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진화론적 사관에 따르면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구석기 시대에 이르러서야 불을 사용하는 법을 터득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미 아담은 불을 피우는 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런 발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담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고도의 기술력을 갖췄을 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보통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일하면 베테랑 또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장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 아담이 처음 땅을 경작했을 때는 잘 몰라도 카인과 아벨을 낳아서 길렀을 적이면 아담은 이미 농사에 대해서는 통달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동산에 있을 시절부터 가축으로 하나님께서 분류했던 동물들을 돌보았다면 당연히 아담은 가축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두 아들이 태어나서 성장했을 때면 충분히 잘 알만한 시간입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으로 기술을 터득한 첫 세대가 죽지 않고 5에서 6세대 뒤에도 자신이 터득한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다면 기술의 진보는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람에게 아들이 목축업, 음악, 일종의 대중문화죠. 그리고 산업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류가 발족하고서 채 100년이 지나기 전에 고대 문명에서 엿볼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처음부터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의 줄기에 좋은 금, 보석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물 재련 기술을 터득했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풍부한 광물과 보석 등의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지도를 보시면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근데 이제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제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언급하는 그 강이 홍수 이전에 태고의 시절에 땅에 있었던 강이기 때문에 당연히 홍수 이후에는 지형이 좀 바뀌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광물이 좋은 것이 많았다라는 건 확실한 겁니다. 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거대한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하셨죠. 그걸 지을 수 있으니까 지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 벌목과 목공에 필요했던 어떤 기술이나 도구, 설계와 수치 계산에 필요한 수학, 공학 기술, 그리고 방주 안에서 각종 편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지혜나 기술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방주 박물관입니다. 실제 이제 방주를 1대1 스케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박물관이에요.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된 문명인데요. 태고의 문명이 분명 존재했다라는 점, 대홍수 이후에 빠르게 생겨난 다른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인류는 다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크레타, 소아시아, 그리스 남부 등 이 지중해 인근에서 부흥한 여러 문명의 시기를 보면요. 역사가들이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더라도 홍수와 비슷한 시기 혹은 그보다 조금 이르거나 직후로 추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홍수로 태고의 문명이 완전히 쓸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문명을 굉장히 빨리 재건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문명의 정점을 이룬 국가는 다름 아닌 이집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집트는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거대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건 대홍수 이후에 이집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태고의 세계가 멸망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이들과 함께 살아남은 이전의 세계의 기술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무엇보다 노아나 세 아들 역시 굉장히 장수했기 때문에 태고의 문명과 관련된 여러 기술의 상당수를 습득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방주라는 거대한 건축물, 그 안에 실었던 다양한 생필품과 도구들, 이런 것이 홍수 이후에 인간이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이집트가 보여준 다양한 기술과 문화는 지금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홍수 이전에 에덴에서 흘러나와 에티오피아로 흐르는 기혼강을 따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지역에 거대한 문명이 발현했을지도 몰라요.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이집트가 남긴 석조 기술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피라미드 하면 떠오르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피라미드는 이제 기자의 피라미드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 겉이 많이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이 원래 피라미드가 처음 건축됐을 때는 이 겉면을 다 매끈한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아주 빌딩처럼 멋진 모습이었다고 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된 것은 이집트 왕국이 패망한 뒤에 이제 겉에 대리석을 떼어가면서 또 풍파를 맞으면서 깎여 나갔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이집트는요, 이런 건축뿐만이 아니라 상형 문자, 그러니까 문자 체계를 갖춰서 학문을 발달시키고 그 기록을 후대에게 전했어요. 이집트의 왕정 체계를 보면요, 종교와 정치가 아주 치밀하게 조합이 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대, 공공사무, 사회 계층 구성이 아주 정밀했고요.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 유리세공업자, 금세공업자, 도공, 재단사, 제빵사, 집사, 미용사, 간호사 등의 다양한 직업이 있었고 고개사, 댄서, 그리고 하프 연주자, 가수 같은 대중문화도 굉장히 발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집트 시대에 도박과 스포츠 게임이 문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사라진 세계의 문명이 이런 문명의 기틀을 놓지 않았더라면 홍수 이후에 이런 복잡한 사회 구조가 빠르게 자리 잡기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럼 우리가 이집트 외에도 다른 문명을 통해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재건된 문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고고학 발견. 첫 번째는 미노아 문명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집트만큼이나 에게해 주변에도요, 여러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 아시죠? 이 크레타 섬에서 발굴된 크노소스 궁전은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있었던 문명의 흔적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유적은 이제 기원전 1700년경에 지진 때문에 무너지고 다시 증축한 궁전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그 넓이만 무려 4,900평에 이릅니다. 궁전 안에는요, 화려한 홀이 있고 복도도 있고 거실, 아련실, 보물 창고가 있었어요. 또 곳곳에 당시 귀족의 화려한 삶을 묘사한 이 프레스코풍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프레스코라는 건 이제 이 석회한 벽에다가 물감을 주입해서 만드는 벽에 그리는 그림을 말해요. 물론 이제 지금 여러분도 그림에 이제 기둥에 보면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고 무너진 벽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건 이제 남아 있던 그림의 흔적을 가지고 다시 그려낸 일종의 복원한 것이고요. 실제로 발견됐을 때 저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미 이 궁 안에 수세식 변소가 있어요. 그리고 배관을 이용한 하수 처리 시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전설에 따르면 이 미노스라는 사람이 해상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데 미노스 문명의 도기가 이집트, 시리아, 시칠리아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걸 보면 홍수 이후에 빠르게 재건된 각 곳의 문명이 이미 국제 무역을 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크노소스 궁전에서는요, 이제 그리스어의 초기 형태인 선문자 B의 점토도 다량 발굴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후대한테 전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자, 두 번째 문명은 수메르 문명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으로 접하는 아시리아, 바빌론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도요, 이미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는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기원이 바로 수메르 문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메르 문명 같은 경우는 성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실 때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시날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것이 학자들은 수메르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대홍수 이후에 함의 아들인 쿠스가 님롯을 낳았다고 해요. 님롯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아캇, 칼레에서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날이 수메르 지역, 그리고 바벨이 이제 바빌로니아 지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위쪽에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더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에서 이란 쪽으로 건너가려면 이 자그로스 산맥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 이 함의 아들인 쿠스가 낳은 nim롯은 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이 산맥을 넘지 않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넓은 평원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은 이제 수메르 문명이 그 주변에서 번성했던 셈족과는 너무나 달라서 어느 민족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수메르인은 함의 후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증거로는 이제 수메르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서령 문자는 이 주변에서 사용된 셈 어족,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만 다른 문자 체계를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함이 무조건 아프리카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함족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터를 잡았습니다. 수메르어에서 운하, 지금 제가 표시한 곳이 이제 우르 지역을 포함해서 수메르 지역입니다. 수메르어는 이 수메르어에서 운하, 제방, 저수지에 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농경을 위한 이 관계 방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메르 문명은요, 신전과 궁전, 그리고 2, 3층짜리 민가가 밀집해 있는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도시 국가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메르인이 중요한 건 이 천체 신앙,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신으로 섬겼는데 여기서 별로 점을 치는 점성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체 관측이 중요했기 때문에 달력과 수학의 발전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인은 십진법과 육십진법을 모두 사용했는데 60진법에 따라 원을 360도로 나누고 1년을 360으로 나누었어요. 1시간을 60, 1분을 60초로 나눈 것도 이 수메르 문명에서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체계들이 이 문명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수메르 문명은요, 아브라함 시절에 이 바빌로니아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한 건 이제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함의 아들 카나안의 후예인 아모리인이에요. 아무르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바빌론도 이제 카나안의 후예인 거예요. 1901년 프랑스 탐험대가 페르시아의 옛 도시인 이란의 슈시, 수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한 법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함무라비 법전이었어요. 저도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원본을 실제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2m가 좀 넘는 엄청나게 큰 돌 기둥이에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 흔히 이제 우리가 세속사에서 뭐라 그래요? 가장 오래된 법전 이렇게 알려져 있죠. 2.25m 높이의 돌 기둥에 282개의 법문이 적혀 있습니다. 법문의 내용을 통해 이제 당시의 사회의 발달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 신체 손해에 대한 형벌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고요. 각종 토지 매매, 그리고 토지 임대, 가축 임대, 노예 매매, 차용과 이자, 차압에 대한 규정이 적혀 있습니다. 뭐예요? 당시에 굉장히 경제가 발달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원시적이지 않았구나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발달이 언제 일어났느냐? 홍수 직후 함에서 2대, 3대가 지나기 전에 시작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고작 몇백 년 사이에 이런 문명의 틀을 갖춰서 서로 제국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빠르게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태고에 있었던 문명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좀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우르 발굴입니다. 이 1922년 펜실베니아 대학하고 대형 박물관이 서로 합작해서 칼데아 우르 지역을 합동 발굴했습니다. 레너드 울리라는 박사가 이 발굴을 지휘했는데 발굴단은요, 이 지역이 여러 도시와 문명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2.4m 두께의 홍수층을 발견했는데 울리 박사는 성경의 노아의 홍수이자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대홍수의 증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 발굴 지역 아래, 그러니까 가장 아래에서 발견된 깊은 구덩이 바닥에는 왕과 왕비의 무덤이 나왔어요. 이것을 이제 우르 왕묘라고 하는데요. 여왕의 유골에는 금, 은, 보석 따위를 아주 정교하게 세공해서 만든 머리 장식이, 빗, 귀걸이, 가슴 장식과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건데, 음, 왼쪽에 이제 현악기와 여왕의 장신구는 이제 복원된 겁니다. 일종의 레플리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면 하프처럼 생긴 현악기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 우리로 따졌을 때 디자인적으로 이쁘다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요즘은 고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려한 보석을 사용해서 장신구를 두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실제로 출토됐던 금 대검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은 굉장히 무르죠. 그래서 금으로 대검을 만들었다는 건 실제로 이거를 검으로 쓴다기보다는 어떤 귀족이나 왕이 혹은 갖고 있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사치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지금도 그 금의 색깔이 아주 명롱하게 빛나고 있죠. 이렇게 정교하고 칼집에 딱 맞는 틀을 가지고 대검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고대에서도 굉장히 숙련된 제철 기술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또 분실에서는요, 시녀 28명이 매장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거문고 형태의 악기나 황금 그릇, 썰매 따위도 나왔어요. 죽음의 수갱이라 불리는 방에서는 6마리 소가 이끄는 수레 2대, 63명에 달하는 병사, 시녀, 마부, 악사 등의 시체도 같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왕이 죽을 때 같이 매장을 한 거죠. 현재 학자들은요, 이 우르 왕묘를 노아의 홍수 이후인 기원전 2000년 초중반으로 보고 홍수와 태고의 문명을 이제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을 진두지휘했던 울리 박사는 분명히 이것이 태고의 문명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어요. 울리 박사는 자신이 발굴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당대의 문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덤에서 나온 유물은 도시 형태의 사회를 이루고 고도로 발달한 문명 국가의 것이다. 보유한 건축 기술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건축 원리를 전부 아는 수준이었다. 당시 사회를 가장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예술 역시 앞선 여러 세대의 탁월한 수준을 보여준다. 금속 세공자의 금속공학 기술과 지식과 기술은 고대 민족 중에 견줄 만한 대상이 거의 없다. 상인들은 멀리 떨어진 지역과 무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한 내용을 글로 남겼다. 군대 역시 잘 조직화된 호전적인 성격을 보인다. 농업은 번성했고 막대한 부로 호사를 누렸다. 물론 이것이 한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 문물 자체가 보여주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홍수 이전 태고의 세계가 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어떤 고도의 과학 기술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발전한 문명을 누렸으리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명이 발달한 만큼 어두운 부분도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문명의 그림자. 가번부터 볼까요? 도덕적 타락입니다. 태고의 이러한 인류 번영에는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죠. 밝은 빛만큼 빛을 가리는 이면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러눕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인류는 타락 직후 곧장 살인을 저질렀죠. 시체를 유기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 범죄를 정당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몇백 년이 지나자 일부 다처를 합니다.
라멕은 문명을 태동시킨 인물이면서 동시에 본격적인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는 아내에게 일종의 미녀와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요.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도다. 카인이 7배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진실로 라멕은 일은 7배로다. 라멕은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가 자기한테 상처를 입혀서 내가 죽였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선조였던 카인이 7배로 보복을 당한다면 자기는 일은 7배다라고 말해요. 뭐예요? 자기와 카인이 저지른 살인을 옹호하는 표현이죠. 양심을 속이는 전조와 함께 이 셋이 에노스를 낳은 때, 그러니까 인류가 발족하고 한 235년쯤 지났을 때 성경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해요. 온켈로스 탈굼, 탈굼이라는 건 이제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온켈로스 탈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요나단 탈굼에서는 뭐 우상을 신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마 이 표현을 부정과 긍정 모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카인의 후손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즉 종교가 갈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대홍수 때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쯤 됐을 때는 이 두 혈통의 구분이 뭐 거의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참된 제사와 예배의 신앙이 무너졌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 도덕적 타락의 가속화를 뜻하는 겁니다. 자, 나번 타락한 천사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여자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결혼했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란 천사를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남자이고 인간과 성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죠. 그러니까 둘째 하늘, 즉 우주 공간에 머물던 존재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사람의 육체를 입은 그들에게 120년 정도의 평균 수명을 허락하셨어요. 무엇보다 이 천사와 인간의 성적 결합으로 태어난 존재가 거인이라는 거죠. 유전 형질이 달라서 태어난 일종의 이상한 개체라고 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거인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도둑, 깡패, 폭군처럼 다른 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뜻해요. 히브리어 네피림이 이제 떨어지다라는, 즉 타락했다라는 말에서 왔다는 것도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를 보여주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네피림이라고 불렸다. 다른 사람을 습격하고 괴롭혔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 네피림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용사로서의 명성을 떨쳤기 때문입니다. 즉, 땅을 폭력으로 채우는 주범이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의 이 DNA를 물려받은 거인들은 기존의 인간보다도 더 악독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유 없이 타인을 괴롭히고 폭력을 휘두르는 건 뭐 다반사고 광활하고 온화한 지구의 자연 환경 때문에 사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거나 학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태고의 시대에서는 우상숭배보다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한 이런 도덕적인 타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울리 박사는 이제 앞선 우르 지역 발굴에서 어느 무덤에서도 이제 신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종교 상징,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장신구조차 무덤에서 하나도 나온 게 없다라고 밝혔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태고 이전의 문명의 것이라면 그때는 종교라는 개념이 뭐 크게 없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겠죠. 일단은 장수했던 초기 세대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거니와 타락한 천사들도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죄의 어떤 핵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태고의 세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뛰어난 잠재력으로 빠르게 발전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일부 고고학 유적이 직접적인 증거로 할 수 있고, 홍수 직후에 아주 빠르게 성장한 여러 문명이 간접적 증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태고의 인간들 마음에 악한 생각밖에 없다. 이 사실에 절망하신 거예요. 이 절망은 사람을 만드신 것 자체를 후회할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인류 발족 20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물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다음 나중에 이제 뒤에 또 나오긴 합니다만 카인의 문명 건설 핏줄을 이제 함의 후예가 이어받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성경과 관련된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이 수메르 문명이다라는 점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덕적 타락 그리고 폭력 문제의 대두는 거인족 즉 네피림들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